자, 이번 시간에 이제 이 문서 1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는 포괄손익 계산서다 그랬죠. 한번 봅시다. 포괄, 자, 손익 계산서. 자, 뭐 이걸 뭐 학명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저는 인컴 스테이트에서 IS에서 자 또는 comprehensive income 그래서 뭐 이렇게 CI 또는 뭐 IS 여러 가지 안 쓰는데 이런 포괄손익 계산서를 자, KIF RS에서는 포괄손익 계산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원래 KIFRS에서는 기간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 계산서라는 명칭인데 그러면 기간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을 계산한 표를 포괄손익 계산서라는 명칭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포괄손익 계산서는 왜 언급하냐면 포괄손익 계산서는 하나의 보고서가 있고 두 개 보고서로서 자서 하나의 보고서로 하든 두 개 보고서로 하든 자 작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보고서 하면은 포괄손익 계산서, 두 개 보고서는 손익 계산서하고 포괄손익 계산서로 자 하나의 보고와 두 개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는데 이 포괄손익 계산서에 자 우리 자료비는 손익 계산서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20페이지 봐보시면 손익 계산서 포괄손익 계산서가 아니라 많은 게 앞뒤 한 말이에요. 크게 보세요. 120페이지 상단에 보면 큰 틀이 포괄 손익 계산서 등식인데 그 박스식이 나와서 당기 순손익의 의미가 되는데 그래서 이 손익 계산은 하나의 보고서를 할 때 포괄손익 계산서를 하기 때문에 그 명칭을 어떻게 사용할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의 보고서는 크게 수익서 비용을 빼서 당기 순손익이 나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기타 포괄 손익을 가감해서 총 포괄 손익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의 보고서다. 그럼 이제 두 개의 보고서는 수익서 비용을 빼서 손익 계산서 당기 순손익 보세요. 당기 순손익을 나타낸 표하고 당기 순손익 자 플러스 마이너스 기타 포괄 손익 가감을 해서 총 포괄 손익 그래서 자 수익표는 당기 순손익까지 나타나는 표를
손익계산서, 당기 순손익에서 기타 포괄 손익을 고려해서 자 플러스하는 걸 총포괄 손익을 하는 걸 포괄손익 계산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보고서는 수입비용의 이 당기 순손익과 총포괄 하나의 보고서로 작성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타 포괄 손익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을 차감한 이 당기 순손익이 나타내는 걸 손익계산서라고 하지만 기타 포괄 손익 플러스 마이너스 금액이 없다면 당기 순손익하고 총포괄 손익의 금액이 이꼬르잖아요. 뭐 기타 포괄 손익이 없다면 자 두 금이 같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든 총포괄손익계산서에서 저는 명칭을 손익계산, 수익과 비용만 나타내서 손익계산이 아니라 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으로 정리하겠다 그 말. 그 말은 이 포괄손익, 기타 포괄 손익이 재료란 걸 감안한다면 단지 꼭 수익과 비용만 나타나니까 손익계산. 그럼 자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의 보고서하고 두 개의 보고서로 작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120페이지에 포괄손익계산서 등식이 나오죠. 포괄손익계산서 자, 시기 같은 등식. 왜 이 등식을 보냐면 이 등식에서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 포괄손익계산서 등식을 보는데 손익계산서 등식과 포괄손익계산서 등식으로 이렇게 120페이지 박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区分을 두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의 보고서와 두 개의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는데 하나든지 두 개의 보고서든지 당기 손익의 기타 포괄 손익을 고려해서 하나와 두 개로 표시하기 때문에 기타 포괄 손익을 고려하지 않으면 포괄손익계산서나 당기 또는 손익계산서 등식이나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 등식이나 손익계산서 등식이나 저는 크게 구분할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포괄손익계산서 등식으로 더 의미하는데 손익계산 관계와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럴 경우 이 손익계산서 등식은 크게 오히려 두 가지로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하고 순손실 경우로 둘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등식은 순이익이 발생될 경우, 순이익 발생, 순손실이 발생될 경우에 순이익이 발생될 경우에는 자 수익에서 비용 플러스 순이익 이꼬르는 수익 이런 식하고 순손실이 발생될 경우 비용 자 순손실 자 그래서 수익 플러스 순손실 자 그래서 순이익이 발생될 경우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손익계산서 등식 비용 이꼬르 수익 플러스 순손실은 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등식에 순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말한다. 자, 그래서 이런 포괄손익계산서는 그래서 자, 이 포괄손익계산서 의미가 식을 받지만
그럼 포괄손익 계산서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를 포괄손익 계산서로서 그 기간 동안에 경영성과 요소하면 수익과 비용을 고려했었죠. 수익과 비용을 고려해서 만든 표가 포괄손익 계산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포괄손익 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비용과 수익을 나타낸 표로서 다시 말해서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 계산서 관계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물론 순이익하고 순손익이 발생할 경우에 역시 포괄손익 계산서의 양식은 KIFRS에서는 특별한 양식의 규정이 없습니다. 양식의 규정이 없다. 그런 역시 계정식, 포괄손익 계산서도 계정식, T계정, 계정식으로 학습하는 게 원리 이해가 도움이 되니까 이 계정식으로 했을 때 포괄손익 계산서 CI 회사명 add 그러면 역시 포괄손익 계산서 add 시점이니까 일정 기간하고 시점은 현재 상태는 기간은 예를 들어서 부터까지를 말하겠죠. 기간 부터까지 예를 들어서 X 만약에 7년도 1월 1일부터 X 7년도 11월 31일까지 부터까지의 기간에 이런 순이익이 발생될 경우에 포괄손익 작성, 순손실이 나올 경우에 포괄손익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공부를 할 때 플러스 의미가 뭐냐? 식하고 계정의 관계에서 식을 계정에 옮길 때 플러스는 같은 변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이 발생될 경우 비용, 순이익, 대변의 수익. 그랬더니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가 되더라 그 말. 그럼 예를 들어서 비용이 100원, 순이익이 20원, 그럼 수익이 120원이 되더라 그 말이야. 즉 말해서 비용 100원 플러스 순이익 20원이 120원이 수익이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플러스는 같은 변의 의미가 됐어서 차변의 합 120원, 대변의 120원이 일치가 되겠다. 그러면 순이익으로 해서 순손실이 발생될 경우에 비용이 100원 이거는 수익이 90원, 순손실이 10원이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비용은 수익의 순손실을 합한 금액의 100원에서 플러스는 같은 비율이죠. 그러므로 순손실이 발생될 경우 비용 100원 대변의 수익 90원 순손실 10원. 그래서 차변과 대변의 합이 100원 일치가 된다. 100원 일치가 됐죠. 그래서 순이익이 발생이 되든 순손실이 발생이 되든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이 나타납니다. 순이익이 발생이 되든 순손실이 발생이 되든
비용은 차변에 수익은 대변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포괄순위 계산서의 T계정에는 차변에는 비용, 대변의 수익이니까 비수를 꽂는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산부자,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자본, 산부자, 부자지간 떼려 뗄 수 없죠. 현재는 포괄순위 계산서는 비수를 꽂는다.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 순이익이 나오든 순손실이 나오든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입니다. 순이익이 나오고서 이렇게 비수가 뒤바뀐 게 아니란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순이익이 있는 순에는 비수를 꽂는다. 그러면은 이런 시계눈을 입구로 상태를 이렇게 뒤집어서 차변에 예를 들어서 자, 이 경우를 예를 들자입니다. 여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자, 수익 90원, 순손실 10원, 비용 100원. 그래도 90원, 10원 더하면은 100원하고 입고르죠. 이렇게 작성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약속을 어긴 거니까. 계정식으로 표시를 할 때 비용은 차변에 나타나야 되고 수익은 대변에 나타나야지 비수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순이익이 나오든 순손실이 나오든 수비가 아니라 비수입니다. 비수를 꽂는다. 그래서 삼부자는 FP는 삼부자, 즉 재무상태표는 삼부자, 포괄순위 계산서는 비수를 꽂는다. 아마 수십 수천 번 반복을 할 테지만 이게 머리에 각인이 되면 아마 이 인문에서 이 관여하면은 바로 이어서 정리하는 내용들 거래가 뭐냐, 결합관계, 판로서, 분계, 정기, 결산 마무리해 갈 때, 기초인문 마무리해 갈 때 이게 바탕만 되면 거의 저는 다 됐다고 봅니다. 뭐가요? 삼부자, 비수, 재무상태표는 산부자, 포괄순위 계산서는 비수. 이걸 확인하면 도움되는 거 아마 증명에 들어가면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순이익이 나오든 순이 나오든 자, 비수를 꽂는데 이제 하나 주의할 거. 자, 시가고 계정관계를 봤는데 뭐가 궁금하냐면 아니 순손실은 손해본 거잖아요. 아니 순이익은 이익 본 거니까, 이익 난 거니까 비용소 이익을 더한 게 수익 때문에 이해가 돼. 그러면은 순손실은 손해본 거니까 수익서 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이 순손실 자체는 마이너스 개념이에요. 손해니까. 그러면은 수익서 순손실을 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플러스면은 뭐냐? 더한 의미지만 계정의 수익과 비용은 같은 변 기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포괄순위 계산서의 이익은, 순이익은 차변에, 순손실은 대변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포괄순위 계산서에서 순이익은 계정식 의할 때 차변에, 순손실은 대변에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또 간단합니다. 비수를 꽂는데 차대변의 금액의 일치를 확인할 때 120원 같으려면 100원에 20원을 더해야 120원이 되고 기록하니까 자, 100원 일치가 되려면 10원을 대변에 써야 1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이익은 차변에, 순손실은 대변에 이렇게 나타나서 포괄순위 계산서 등식을 확인 한번 해봤죠. 그럼 이거 한번 예제 2번을 통해서 한번
자, 포괄순위 계산서를 한번 작성 한번 해보죠. 자, 합격사의 자료인데 포괄순위 계산서 개정식이죠. 자, 포괄순위 계산서, 자, 합격. 자, 기간이 X7년도. 그래서 하단에 있지만 X7년 1월 1일부터 X7년 12월 31일까지. 자, 그러면 첫째, 상품 매출 이익이 나오네요. 상품 매출 이익은 수익. 상품 매출 이익은 수익. 그게 지금 순위를 모릅니다. 몰라도 수익은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기록하니까 수익이니까 22만 원. 22만 원 대변에. 자, 급여 비용. 급여는 비용. 그래서 4만 원. 4만 원 급여. 자, 다음에 임차료 비용. 임차료 2만 원 비용. 수수료 수익. 수수료 수익에 10만 원. 10만 원. 다음에 이자 비용. 이자 비용, 자, 5만 원. 5만 원. 다음에 여비교통비 비용. 여비교통비, 자, 비용이 7만 원. 7만 원. 다음에 임대료 수익. 임대료 수익 9만 원. 9만 원. 다음에 광고 선전비 비용. 광고 선전비 13만 5천 원. 5천 원.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 수익. 유형자산 처분 이익 8만 원. 8만 원 수익. 수도광열비. 수도광열비 비용 7만 5천 원. 7만 5천 원. 더 이상 기록할 금액이 없네요. 자, 그러면 자, 요 비용 급여부터 비용의 합을 보니까 자, 그러니까 39만 원. 자, 4만 원, 2만 원, 6만 원, 11만 원, 자, 18만 원. 자, 더하니까 20만 원, 28만원에서 39만 원. 그래서 합이 39만 원. 이러면 39만 원이 나왔다. 39만 원. 자, 그럼 이제는 자, 매출이 된 수익. 요 수익의 합을 보니까 33에 다음에 자, 당연히 9하고 18에 17이 되니까 자, 얼마가 나오냐면 49만 원이 나오겠다. 49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비용의 합은 39, 수익의 합은 49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두 금액의 차대변을 보니까 자, 비용의 합이 39, 수익의 합이 49니까 일치가 되려면 자, 차변 쪽에다가 10만 원이 기입이 되면 자, 차변도 49만 원, 대변도 49만 원으로 일치가 되겠다. 자, 이럴 때 차변에 10만 원을 기록해서 단기 또는 단기 순이익
기간을 써놨으니까 X 7년도에 당기 순이익이라고 기록하면 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포괄손익 계산서 등식에 있어서는 39만 원 플러스 10만 원, 10만 원이 49만 원. 네, 순이익이 나올 경우에 포괄손익 계산서 등식이 나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비용서 순이익을 더해서 순이익이 나오는 이런 포괄손익 계산서를 작성을 한번 해봤죠. 자, 그러므로 포괄손익 계산서는 뭐 워낙 재무상태표에다 키를 갖고 정리해 왔으니까 비수를 꽂는데 순이익이나 순수익이 나올 경우인데, 자, 앉아보세요. 그래서 포괄손익 계산서는 손익을 나타낸 표니까 순이익과 순손익을 보였다. 그런데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손익은 나타나지 않을까? 그 손익은 포괄손익 계산서의 손익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122페이지에 당기 순손익의 측정이 나옵니다. 당기 순손익의 측정. 자, 기초 입문 과정의 내용이지만 기본소 과정 할 때를 포함해서 99%도 아니고 100% 해둬야 됩니다. 100%. 그래서 많은 시간 활용해서 제가 정리해 드릴 텐데 좀 내용이 많으니까 교재는 한 2페이지로 되어 있지만 정리를 잘 해둬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기초 과정의 내용과 기본서 과정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어차피 우리는 수업 목적이니까 시험용으로만 정리하고 싶은데 지금 기초 입문에서는 그 원리 과정을 설명할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걸 바탕을 둬서 우리가 문제 접근해 갈 때 시험장에서는 제가 원리 기초로 문제 풀면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시간도 더딥니다. 정확성도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수업용으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원리를 좀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회계는 원리를 바탕을 기초로 해서 많이 응용을 하기 때문에 자, 처음에는 기초 원리에 초점으로 가서 정리합니다. 기초로 그럴 때 그러면 당기 순손익, 순손익은 자, 당기 손실과 이익. 뭐 순손실하고 순이익을 측정하는 과정이 있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순이익과 순손 측정하는 방법에 우리 교재는 자, 재산법하고 손익법으로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뭐 순손 증가가 이익이다, 수입 비용 이익이다 그래서 써놨지만 순손익의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법하고 손익법이 있습니다. 재산법이 있고 손익법이 있더라 그 말. 자, 그래서 재산법과 손익법이 있는데 뭐 재산법을 자본유지접근법, 손익법을 자, 거래접근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말 의미 있겠어요? 재산법 하면은 순손익을 측정할 때 재산법은 기초자본과 기말자본, 기초자본하고 기말자본을 비교해서 손익을 측정하는 방법을 재산법이라고 하더라.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을 비교해서 그럴 때 이 자본을 순자산 그랬죠? 순자산. 그래서 순자산 비교를 통해서
손익을 구하는 방법을 제산법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이제 손익법은 총수익하고 토탈 수익과 토탈 비용, 총수익과 총비용을 비교해서 손익을 구하는 방법을 손익법이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제3법은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의 기초기말, 그러면 자본은 재무상태표 항목이 되니까 시점을 가지고 있고, 수익과 비용은 기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초기말의 시점이 없어요. 자, 예를 들 때 총수익, 총비용, 당기 순손익에서 측정 방법에서, 그럼 자, 이 제산법에서 순이익, 제산법에서 순손실, 자, 손익법에서 순손실이 어떻게 나올까? 순이익 이꼬로 순손실 이꼬로 순손실 이꼬로, 그래서 제산법 등식, 손익법 등식. 제가 등식이란 식이 같은가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순이익하면은 제산법 등식은 기초기말을 비교를 하니까 우리가 큰 쪽서 작은 쪽 우리가 차감한다면 물의 흐름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니까 큰 쪽서 작은 쪽을 빼는 게 순리죠.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은 기말 자본에서 기초자본 차감한 금액이 순이익으로 나타난다. 말은 기말 끝나는 시점에 자본의 크기는 기본이 미천이거든요. 끝날 때 미천을 보니까 시작할 때 미천에 비해서 크더라 그 말이에요. 원래 미천보다 더 는 만큼 이익이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지는 순손실은 기초 자본 마이너스 기말 자본, 시작할 때 미천이 끝날 때 미천보다 클 때 그만큼이 순손실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순손실로. 자, 그러므로 제산법 등식은 순이익을 구하는 식, 순손실을 구하는 식을 봤다. 자, 그런데 손익법 등식은 순이익 제가 지금 칠판 확인하는 거 봐보세요. 자, 포괄손익 계산서에 순이익이 발생될 경우의 순이익이 발생될 식은 포괄손익 계산서 등식이잖아요. 이 등식에 이 식을 지금 순이익에 관한 입구로 순순히 입구를 찾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문에서 자, 순이익은 총수익 토탈 수익에서 토탈 비용 왜 총비용 총수를 비교하니까 뭐 총수익 크면 그만큼 순이익이 나타나고, 순손실은 총비용 마이너스 총수익 하면 순손실이 되겠다. 그래서 수익이 크다는 것이고 비용이 크다는 거죠. 그럴 때 제산법 등식, 손익법 등식을 봤는데 이 등식에 제산법에 의해서 재무상태표가 작성이 됐고, 손익법에 의해서 그러면 포괄손익 계산
서가 작성이 됐을 때 재무상태표의 손익이나 포괄손익의 손익을 나타낼 때 말은 재산법하고 손익법의 손익은 재산법의 순이익은 손익법의 순이익하고 반드시 일치한다. 재산법의 순손실하고 손익법의 순손실은 반드시 일치한다. 틀릴 수가 없다는 걸 다음 수업 시간에 다 증명해 드리겠지만 궁금하다 그리고 의구심을 갖는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재무상태표의 순이익이나 포괄순이익 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반드시 일치합니다. 틀릴 수가 없습니다. 재무상태표 순손실은 포괄순이익 계산서 순손실하고 반드시 일치합니다. 이걸 재무상태표와 포괄순이익 계산서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표를 둘로 구분해서 나타나지만 손익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재산법과 손익법과의 관계에서 등식인데, 그런데 보세요. 요 기말기초 사이가 기중이거든요. 뭐 기중에 증자가 됐고 기중에 감자도 있거든요. 그건 회계기간 중에 자본을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변형을 해서 기초자본에 먼저 가로치면 그러면 플러스 기중에 증자는 더하고 마이너스 기중에 감자는 빼거든요. 자본금을 늘리고 자본금을 줄였을 때 기중에 뺀 금액에 우리가 서 기초자본의 기중에 증자 감자 122페이지의 중간에 보시면 그 경우에 증자 감자서 이걸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중의 증자는 기중의 감자는 인출이고 자 추가 출자 그래서 추가 출자하면은 증자, 인출하면 감자 의미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운데 끼워 넣어서 식을 만들죠. 자본 거래가 존재할 경우에 자 정리해 놨죠. 자 이랬을 때 그 밑에 편에 보시면 자 기타 포괄 손익이 존재하는 경우는 회계 원리 기본 과정에서 학습한다. 그래놓고 자본 계정이 딱 써 있거든요. T자, 그죠? 자본 T자. 당기 순손익의 재산법 관련 문제는 기초 원리를 설명한 다음에 수업용 시험 저는 수업용으로는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당기 순손익의 측정 문제가 나오면 자본으로 통한다. 자본 계정을 통해서 해결해야만 가장 쉽고 간단하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 계정의 기입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 원리가 하나하나씩 과정을 정리하니까 그 단원을 다 마무리해서 제가 기초 과정에 좀 정리하고 나서 이제는 심화 과정부터는 자본 계정을 그런데 먼저 왜 재산법, 손익법의 관계가 일치되는지 같은지 이런 것들의 원리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니까 그 원리에 대해서는 수업용은 자본 계정을 활용한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를 이해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재산법, 손익법에 대한 기초 원리를 가지고 한번 확인하면서 자 이런 예제도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정리하도록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재산법, 선의법의 원리, 기초 원리를 통해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